수용 가격이랑 경매 가격이랑 시장 가치 평가랑 이게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이게 감정평가 기본인데, 사실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평가사님. 네, 어떤 지금 상속이 발생했어요. 네. 제가 상속을 많이 하니까. 네, 많이 하시죠. 상속을 많이 하는데 곧 이 토지가 수용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용을 지금 닥치신 분들이 이게 절차를 몰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된지 몰라.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지 모르겠다. 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 내가 사실 이게 일반적인 토지니까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는 게 낫냐 라고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평가사님한테 물어볼 건데, 네. 저는 이래요. 이분이 공시지가를 해도 상속세율이 40%다 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받으면 위험하다, 안 좋다. 왜냐면 상속세를 막 50%씩 내니까 부담이 크다. 근데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는 지금 배우자도 있고 해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안 나와. 네, 1원도 안 나온 상황. 근데 감정평가를 하면 갑자기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 20%까지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지금 공시지가랑 거기가 곧 수용 예정지니까 감정평가를 얼추 하면은 막 가격이 빡 뜨거든요. 그럼 갑자기 막 30%의 세율 구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와, 저는 그 세금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의사결정할 때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면 안 나오지만 미래 수용가액이, 물론 이제 지금의 감정평가 금액, 상속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과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다른데, 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미래 양도소득세 예측을 하기 어렵기는 하다. 근데 많이 미래 지금 감정평가 받은 것보다 수용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는 할 거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너무 어렵죠.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를 구분하시죠. 말씀대로 상증세법상 시가랑 수용평가 방식이 좀 어떻게 다른지. 일단은 상증세법상 시가는 뭐 불특정 다수하기 어쩌고저쩌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때 팔리면 얼마냐. 그러니까 그 근처에 만약에 지금 최근에 팔린 가격이 있으면 걔 끌고 와서 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때 시자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매는 두 개로 나뉘거든요. 돈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걸 유상매매, 돈 안 주고 받아오는 걸 무상증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돈 주고 받아오는 경우에 이게 얼마인지 아니까 여기에 따라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뭐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돈 안 주고 받아오는 경우에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증세법상 시가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팔았다면 얼마냐. 근데 이 시가의 범위에 굉장히 광범위해요. 되게 잘 아시겠지만 그냥 얼마인지 계략적으로 알 수만 있어도 시가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수용 가격이랑 경매 가격이랑 시장 가치 평가랑 이게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이게 감정평가 기본인데, 세법은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싸그리 그냥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그래서 수용 가격도 상증세법상 시가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 금액은 시장 가치나 시가가 아닌데 상증세법에서는 시가로 보고 있으니, 그죠. 약간 괴리감이죠. 그렇죠. 괴리감이 있죠. 가격이 다르니까 아예 달라요. 그럼 이제 보통 개발이익이 배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매랑 똑같다고 보게 되면 돈 주고 사왔을 때랑 돈 안 주고 사왔을 때랑 가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얼마인지는 가격이 같고 돈 주고 갖고 오냐 돈 안 주고 갖고 오냐 요 차이인데, 수용은 여기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국가가 개발이익 배제해서 갖고 온단 말이죠. 결국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상속증여 발생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을 한다고 사업인정 고시가 난 이후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올라간 상태일 텐데, 이때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 수용 가격이 들어가게 되면 낮아질 수 있죠. 낮아지는 상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생각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상속세만 많이 내고 미래 어차피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네, 손실을 받네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 지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랑 주민공고 열람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낫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막 풍문만 돌아 있다. 여기 뭐 수용한대, 국가에서 뭐 산업단지를 만든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속가액의 감정평가를 시가대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풍문 돌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할 때 개발이 배제하더라도 그 수용가액이 여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가 엄청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이에요. 수용 가격은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이게 핵심인데. 수용가액을 또 평가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죠. 똑같아요. 근데 시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도 똑같고 한데 수용가액을 예측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신의 한 이상 불가능하고 뭐 수용 가격을 뭐 계략 아주 그냥 러프하게 범위값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좁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협의보상 같은 경우에 평가사 3명이 들어가요. 3군데 소유자 추천했다면 3군데에서 들어가는데 이 3군데가 가격이 다 다를 거고 이 각각 법인에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거고 법인에서 보는 시각이 왜 다르죠? 하면 목적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국가 입장, 뭐 소유자 입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세 군데의 평균 가액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100원 했으면 105원 그러면 1000원이면 1050원이냐 여기가 100이고 105원인데 여긴 1000인데 여긴 1010원일 수도 있어요. 이 필지마다 다르네. 가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절대적 금액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가격 균형도 중요하거든요. 얘가 얘보다 좋다면 당연히 얘가 더 비싸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엔 평가하는 평가사조차 사인하는 날 직전까지 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맞네. 계속 바뀌어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사업신고가 뭐 추가 조서 들어오고 평가사님 알고 보니까 항공사진 보니까 뭐 89년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다. 야,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측하는 건 쉽지 않고 받아본 다음에 아셔야 된다. 결국은 수용 예상지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래에 이걸 팔았을 때까지 시뮬레이션 좀 돌려보는 데까지는 저희는 최대한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개략적으로 볼 수 있죠.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내가 상속세 때 어떻게 하면 미래에 양도소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지 상속인 분들 당연히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의의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요거를 근데 아주 개략적인 범위는 잡을 수 있다. 요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접근하는 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접근하는 건 분명히 도움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가액이 좀 더 하면 수용 가격은 시가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아직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시 가격 자체만으로도 상속세율이 엄청 높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무에서 현업에서 저는 또 세금 저는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재평가가 좀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공시 가격이 엄청 큰 경우 그러니까 비싼 꼬마 빌딩 포함입니다. 꼬마 빌딩이든 땅이든 간에 제가 최근에 재평가가 전이 들어왔던 게 그 구세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구세청 들어온 건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친하신 분한테 들은 거는 제가 현장도 갔어요. 심지어 이 근처예요. 이 근처에 공시지가로 신고하신 거예요? 네, 공시지가를 근데 했는데 이제 농지랑 섞여 있었어요. 근데 안 돼. 이거는 감정평가 해야 돼 하고. 네, 농지랑 섞여 있었고 그래서 공시 가격으로 했는데 공시 가격이 거의 100억 가까이 돼 있어서 엄청 큰 거기가 근데 이제 구세청에서 시가 감정 들어왔죠. 가격이 엄청 올라가시고. 엄청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격이 엄청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했을 때 엄청 낮거나 엄청 높게 설정하는 것도 위험 리스크가 엄청 크죠. 제일 좋은 거는 연락 안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무세 적정가액으로 좀 가서 감정평가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리스크가 제일 적은 게 좋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시 가격이 엄청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고려할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언젠간 연락이 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엄청 큰 것들은 조사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이 들어와요. 아니 공시 가격도 시가가 아닌가요? 하면 엄밀히 말하면 공시 가격은 완전 후순위예요. 평가액이 있거나 매매액이 있거나 뭐 각종 그러니까 시가의 범위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거만 있으면 그냥 시가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딱 봐도 공시 가격이 이 정도고 평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면 평가사한테 수수료 주고 그냥 평가 맡겨버리는 그게 훨씬 더 세금 입장에서는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확정적이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사들이 그냥 있는 그냥 시세를 다 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지금 감정평가의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수용 예상 토지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비거주자 토지까지 좀 얘기를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그때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